딸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과 감정에 휘둘리는 민족성,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와 급변하는 사회. 그런 나라에 내 딸이 혼자 있다고요? 저는 리처드 휴잇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 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세상 어느 나라든 분석하고 꿰뚫는 데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딸을 볼 겸 그리고 출장 겸 한국을 왔다가 깜짝 놀란 미국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휴잇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 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세상 어느 나라든 분석하고 꿰뚫는 데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를 접할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K-팝이다, 반도체다, 드라마다 하면서 온 세상이 한국을 칭찬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민족성,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와 급변하는 사회. 이런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습니다. 제 편견을 더욱 굳힌 건 과거의 경험이었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늘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토론 시간에도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자기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과도하게 흥분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우선이구나. 그런데 최근 들어 딸의 전화 속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은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체류 중이었어요. 아빠, 여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놀라워요. 지하철도 정시에 오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해요. 그래? 그런데 너 괜찮지? 그 나라 사람들 감정적이라던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여기 사람들이 더 차분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딸의 말은 제 고정관념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아마 딸이 아직 그 나라를 제대로 모르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딸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설명하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다른 건가? 마침 학교에서 동아시아 정치 분석 보고서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참에 한국을 직접 확인해보자. 딸도 만나고 제 눈으로 직접 그 나라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의 착각을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가 알고 있던 그 나라일 거라고. 감정에 휘둘리고 체계가 부족하고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한 나라일 거라고. 하지만 이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곧 깨닫게 될 참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딸과는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 전까지는 시내를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서울 시내 전역 대중교통 파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철 운행이 일부 중단되고 버스 노선도 변경된다고 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시청 서버 점검으로 시민 안내 시스템까지 일시 마비됐다는 보도였어요. 파업의 시스템 오류까지 겹친 거죠. 이건 정말 최악이네. 저는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제 강남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어요.
하필 대중교통이 마비된 상황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위치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파업의 시스템 오류까지. 이 나라 역시 준비 안 된 곳이었군. 저는 호텔을 나와 강남 일대로 향했습니다. 딸을 직접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하철 입구에는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교통 대란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아무도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미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큰 소리로 불만을 토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인파 속에서 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딸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시간이 흘러도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국인인 딸이 혼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그런데 주변을 관찰하면서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하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 분석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제가 정작 딸 하나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응답기에서 현재 통화량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파업 여파로 문의 전화가 몰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연결된 직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따님의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다니는 대학교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어요. 서울시 외국인지원센터에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 실시간 위치 안내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가보니 도심은 겉보기에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더 답답했어요. 정작 필요한 정보는 아무도 주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평온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보여주기식 시스템에 불과했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별 소용이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교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다른 나라들을 분석해 왔는데 정작 내 딸 하나 찾지 못하다니.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안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만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긴 지 벌써 몇 시간이 흘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를 켜봤는데 지하철 파업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완전히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한순간에 발이 묶인 상황. 지하철역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택시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화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긴 했지만 소란스럽거나 난리가 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뛸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휴대폰 배터리가 끊겨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지금 어디에 있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하철이 일부 멈춰서 사람들 다 알아서 앱으로 경로 바꾸고 도보로 환승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였다고요? 아무도 안내 안 해줬다고 했잖아. 혼란은 없었어?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혼란은 있었지만 소란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저는 시스템이 멈추면 사람들도 덩달아 멈춰 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멈춘 순간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프론트에서 어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파업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나면 다들 대처 방법을 알아요. 시스템이 멈춰도 사람들은 안 멈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했던 판단이 완전한 오해였다는 것을 말이죠. 딸과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더 이상 호텔 방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지하철역 앞에 나가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탔을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바꿔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궁금해서 뒤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지도 앱을 보면서 가장 빠른 우회로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치기 하거나 밀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며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있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함께 도왔어요. 누가 먼저 나서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눈짓만으로 호흡을 맞춰가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해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더 돌아다녔어요.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들 알아서 움직여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능 당일이었는데 오후 1시가 되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수험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항공기가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한 명의 수험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멈춰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끈끈하게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딸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았던 거냐?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정말 괜찮았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누가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아도 다 같이 움직여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택시기사님, 편의점 직원, 지하철 안내요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태도가 있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두 학생이 지하철 파업 당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날을 마치 하나의 추억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헤쳐나간 경험을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위대한 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기술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힘이었던 거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몸으로 배운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각종 재난들을 겪으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한 생존의 지혜가 아닐까 싶었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며칠 뒤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빈틈을 자연스럽게 메워나가죠. 저는 그동안 시스템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이 특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와 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시민안전연구소의 박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질서를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건가요? 박 연구원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배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다는 걸 말이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전쟁,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까지. 한국은 정말 많은 위기를 겪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재난심리학을 연구하는 김 교수였어요. 김 교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단적 기억이 있어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역사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강해진 거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거네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 박사였어요. 이분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작동시키는 건 국민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을 통제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시민들을 강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강요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자발적인 참여였던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였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야. 이건 신뢰고 습관이고 본능이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질서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개인의 불편함보다 전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철학.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철학 말이에요. 이런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결과일 거예요. 함께 하면 살고 혼자 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경험들이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도 전과는 달랐어요. 학생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전시가 아니어도 하나가 되는 나라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 했던 말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통제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겪었던 지하철 파업 상황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겪었던 일, 제가 목격한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걸 생생하게 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것도 놀랍도록 질서 있게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의 힘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석유도 없고 희귀 광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친 뒤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중 한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미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배웠어요. 그냥 혼자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제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 후 저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통합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한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고 몇 개월 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분석하러 왔다. 하지만 결국 감동하고 돌아간다. 택시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역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역동성 속에 숨어있는 질서와 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드물 거라고요.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힘만큼 강한 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은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거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자랑거리를 들려주세요.